먼저 맑은 물에 준비한 쌀을 씻어냅니다. 이를 샘이라고 하는데요. 물에 담가 약 두세 번 정도. 이때 너무 오랫동안 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쌀겨 가루나 불순물이 쌀에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씻을 경우 밥맛이 떨어지게 되죠. 다음으로 쌀 불리기. 쌀 불리기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30분 이상부터 1시간 30분 내외를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밥이 되는 과정은 크게 호하기, 안정기, 뜸들이기로 나뉩니다. 처음 가열할 땐 화력을 강하게 조절하는데요. 이때 소단의 온도가 약 98도가량 급격히 오르며 흡수와 팽창, 그리고 호화가 이루어집니다. 호화란 쉽게 설명하면 쌀의 전분이 익어 밥이 되기 시작하는 때를 말하는데요. 대략 10분 동안 빠른 호화 시기를 지나면 전분의 분자가 분산되며 끓어 넘치게 됩니다. 이때 화력을 중으로 낮춰 15분간 가열하면 밥은 안정기에 돌입하는데요. 소단에 가득 찬 증기로 인해 밥이 수분을 머금고 보다 촉촉하고 찰진 상태로 변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은 뜸들이기 단계. 불을 완전히 끈 상태에서 소단에 수분을 고르게 퍼지게 하는데요. 이는 소단에 남은 잔여를 이용한 것으로 솥의 재질에 따라 그 시간과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뜸 들이기가 끝난 냄비 밥의 온도는 약 90도에서 93도 사이. 그렇다면 돌솥의 경우는 어떨까요? 순서나 과정은 냄비밥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돌솥밥은 냄비에 밥을 지울 때와 달리 강불로 조절할 때 뚜껑을 덮지 않습니다. 필요한 온도까지 열이 천천히 올라 높은 온도가 오랫동안 유지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냄비밥과 마찬가지로 호하기를 지나면 불을 줄이고 뚜껑을 덮습니다. 수분을 고르게 퍼뜨리려면 수분이 증발해 날아가지 않도록 뚜껑을 덮어야 하죠. 밥맛을 결정짓는 가장 민감한 요소는 온도의 변화인데요. 온도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쌀의 전분이 제대로 익지 못하고 천천히 올라가면 안정화 시기에 물이 부족해져 단단하고 찰기가 없는 밥이 됩니다. 돌솥의 경우 불을 끈 후에도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기 때문에 수분이 안정적으로 퍼져 맛있는 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밥은 사람이 먹을 때 60도의 온도가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갓 지은 밥은 90도를 넘기 때문에 주걱으로 뒤섞어주며 불필요한 수분과 열을 날려줘야 하는데요. 이를 밥그릇에 담고 식사를 하기 전까지 한 김 식혀주면 가장 맛있고 따뜻한 한 끼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유레카! 척보기에도 심상치 않은 장비들 더욱 궁금해지는데 네, 이제 준비됐으니까 가져오시죠. 도대체 뭘 가지러 가는 걸까? 잠시 후 양손 가득 뭔가를 들고 나타난 직원. 드디어 공개되는 기술의 정체. 응?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기저귀예요? 네, 기저귀 맞습니다. 네, 일반 기저귀가 아니고 치매 환자나 중증 환자들을 위한 스마트 기저귀입니다. 흔히 사용하는 기저귀와 별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일반 기저귀가 아니고 저희가 개발한 이 단말기와 함께 사용했을 때 기능을 발휘하는 스마트 기저귀입니다. 이렇게 단말기가 체결이 완료가 되면 저희 보시는 것처럼 저희 스마트 기기에 기저귀가 체결이 됐다라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표시가 됩니다. 기술자가 단말기를 기저귀에 부착하자 단말기에 불이 들어오며 앱 화면에 체결 알림이 뜬다. 저희 기저귀에는 전도도 측정 기술과 단말기 IoT 통신 기술이 핵심 기술로 접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저귀 내부에도 분명 또 다른 장치가 숨어 있을 터. 하지만 깨끗해도 너무 깨끗하다. 일반 기저귀랑 별 차이점은 없네요. 네, 구성은 차이점이 없는데요. 저희 필름, 기저귀 뒷면에 저희 센서가 인쇄되어 있는 이 필름이 저희의 핵심 기술입니다. 비밀은 바로 기저귀 외부 필름에 인쇄된 두 개의 띠. 별다른 하드웨어 장치가 없어도 전도성 잉크가 프린팅된 이 필름이 그 자체로 센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 이 두 라인에 미세하게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요. 평상시에는 이 두 개 라인이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흐르기만 하고요. 직접 기저귀의 기능을 시연하겠다는 기술자. 환자가 기저귀를 착용한 상태에서 소변을 보게 되면 두 개의 띠에서 각각 흐르던 전류가 서로 통하게 된단다. 이제 수분이 닿았을 때 이게 이어지면서 변화량이 생기고 그걸 감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물과 접촉했을 때 전류 흐름의 변화를 감지해 환자의 배뇨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것. 그럼 배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네, 이 배변 같은 경우는 이 단말기에 부착된 센서를 활용해서 감지하게 되는데요. 온도 센서, 그리고 습도 센서, 그리고 냄새 센서를 활용해서 배변을 감지하게 됩니다. 배변 상태와 비슷한 조건의 테스트 용액을 기저귀에 붓고 기저귀에 끼워진 단말기를 가까이 대자 센서들이 배변 상황을 인식, 앱 화면에 배변 상태를 알리는 메시지가 발생. 뿐만 아니라 단말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면 환자의 배변 습관을 파악할 수도 있다. 이는 기저귀 사용량과 교체 주기를 체크하는 중요한 정보가 된다고. 단말기에 부착된 센서에 수집된 온도 데이터, 습도 데이터, 냄새 데이터를 모니터상으로 출력해주고 있는 화면입니다. 송출된 데이터는 스마트 기기에서 화면으로 표출이 되고 그 표출된 화면으로 인해서 환자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레카! 태화강의 부활을 축하하는 겨울철 또 하나의 손님은 바로 이 떼까마귀 물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태화강을 찾기 시작했다는 떼까마귀들. 현재 10만 마리 이상으로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녀석들의 보금자리는 바로 태화강변에 조성된 대나무 숲이다. 제작진은 떼까마귀의 흔적을 찾기 위해 빽빽한 대나무로 들어가 봤는데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네요. 네, 여기는 지금 새들만한 공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정비를 하지 않고 계속 자연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완전히 밀림처럼 우거져 있는 부분들이고요. 대나무를 위한 공간이다 보다는 새들을 위한 공간이다 보니까 죽은 대나무조차 가만히 그 상태로 유지를 합니다. 이렇게 유지를 하면은 지금 위에 밤이 되면은 떼까마귀들이 앉아서 잠을 잘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자세히 보시면 대나무 사이에 조그만 집이 있죠. 네, 저기가 지금 올 여름에 백로들이 둥지를 만들고 지금 현재는 철수했던. 사람들에게는 다소 으슥한 공간이지만 새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은신처가 돼준다. 대나무 사이로 떼까마귀들이 머물다간 흔적들이 다수 발견됐는데 매년 태화강을 찾은 철새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럼 새가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 이유는 강이 이제 복원된 이유도 네네. 있겠지만 이런 보금자리가 잘 보존된 이유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태화강에 새들이 많이 온다는 거는요, 자기들이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 좋기 때문에 많이 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외부에서 낮에 먹이 활동을 하고 밤에 잠을 자러 오는 것이 여기 사무 대숲입니다. 대숲 위에 보시면은 사방이 밀림처럼 둘러싸여 가지고 외부 침입이 없는 상태고요. 또 떼까마귀의 천적이라 할 수 있는 맹금류, 우리가 수리부엉이, 매,
이런 종류의 맹금류들이 대숲 안으로는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대숲 안으로 들어오면 큰 맹금류가 대숲 안으로 들어오면 먹이를 물고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침범하기 때문에 아예 못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까마귀들이 가장 안전한 잠자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가 집단적으로 잠을 자고 또 아침이 되면 먹이 활동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먹이 활동을 마친 떼까마귀들이 사모대 숲 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한다. 하지만 근처에 왔다고 해서 바로 보금자리로 직행하는 건 아니다. 송전탑 위에 걸터 앉아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녀석들. 남은 무리가 모두 몰려들자 떼까마귀들이 날아올라 환상적인 군무를 펼친다. 마치 푸른 바다에 검은 파도가 일렁이는 듯한 장관을 연출하는데 떼까마귀의 군무는 매일 일출과 일몰 1시간 전으로 화려하게 펼쳐진다. 떼까마귀가 매일 이렇게 군무를 펼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생존 전략이라고 설명한다. 작은 몸집이 한데 어울려서 큰 몸집을 만들면 맹금류와 같은 포식자에게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무를 마친 떼까마귀 무리는 사모대 숲으로 들어가 깊은 잠에 빠져든다. 유레카! 원심력이란 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관성력을 말해요. 즉, 회전하는 무게 중심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힘이에요. 원심력의 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탈수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탈수기를 만든다고요? 통이 바로 이 탈수 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탈수기를 다 만들었으니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원심력을 이용한 간이 탈수기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전에 제가 직접 빨래를 짜서 이 간이 탈수기가 더 성능이 좋은지 제가 더 좋은지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여기 물에 적신 빨래들을 제가 준비해 놨어요. 2.9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추운데, 날씨 추운데. 아니 화장실에서 빨래 시키고 한겨울에 지금 빨래 짜게 하고. 자, 이제 물방울이 제 힘으로 안 떨어져요. 아까 전에 2.9kg였죠? 오, 2kg. 자, 이번에는 간이 탈수기로 물을 빼볼 거예요. 물을 빼기 전에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재볼게요. 딱 3kg 정도 되네요. 이걸 다 간이 탈수기에 넣고 물을 얼마나 뺄 수 있는지 비교를 해볼 거예요. 얼마나 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뭐 이렇게 뭐 튕겨내고 있는데, 오. 자, 이제 돌려 보겠습니다. 와, 진짜 빠르다. 오, 진짜 탈수기 같다. 물이 나온다. 우와. 우와. 얼마나 잘 빨래가 됐는지. 아, 2kg. 1kg가 빠졌는데요? 아까 손으로 한 거랑 똑같네. 근데 원래 이게 더 물을 뺄 수 있었는데 저희가 여기 아래에 구멍을 안 뚫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좀 덜 빠진 감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해도 어느 정도 건조 역할을 제대로 하네요.
유레카! 신혼부부가 택시를 해서 이게 택시에서 내려서 사진 찍다가 세워둔 차가 언덕 위로 올라가는 거 보고 이거 왜 이러지? 그리고 딱 보니까 알고 보니까 오르막길로 보이는 경사도 3도가 사실 내리막길이었던 거야. 신혼부부가 발견을 한 거야. 제주도에 온 신혼부부가. 그런데 신비들하고 신혼부부 이름을 따서 도로를 지었어요. 그치 뭐 오지연 박상민의 도로를 타면 되는데 동굴도 그랬잖아. 그거는 또 안 되지. 여기도 신비의 도로라. 그래서 도깨비 도로래. 그래 도깨비 도로가 됐어 처음에. 도깨비 도로가 되고 신비의 도로가 생겼어. 신혼부부가 도깨비였어? 도깨비 신부. 아니야. 도깨비 신부. 나의 두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그 눈동자. 실험을 해야지. 오르막길이야 내리막길이야? 오르막길. 오르막길이지 봐봐. 얘들아 이거 내려보자. 내려봐. 유리가 한번 케이블로 한번 불러봐. 네. 자, 하나 둘 셋. 오! 내리막길이야. 나 오르막길 같은데 지금 굴러가잖아. 이봐. 어머. 이거 오르막길이잖아. 야 엄청 빨라. 지금 오르막길인데. 오르막길이잖아. 봐봐. 진짠데? 봐봐. 해볼게. 시작. 우와. 이거 거잖아. 골라. 아빠. 이런 것도 다 됐는데. 그럼 물도 되겠네. 콜라 한번 여기다 부어볼까? 여기 부어봐. 하나, 둘, 셋. 저 오르막길이야 분명히. 많이 부어서 더 얼로 흘러갈까 보면 되지. 옆으로 간다. 야, 이거 봐봐. 이거 오르막길로 올라가잖아. 오르막길로 올라가. 뱀 같아. 오! 오, 야, 올라간다, 물. 올라가. 오! 와, 콜라 여기까지 갔어. 야, 봐봐. 이게 바로 착시현상이야, 착시현상. 착시현상이 뭐냐면은 이 주위 환경 때문에 내리막길인데 오르막길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주위의 환경 때문에. 주위 환경 때문에. 나무 때문에? 이게 그래서 오르막길로 보이는 경사도 3도가 이게 내리막길인 거야, 사실. 유레카! 이것들이 막걸리를 만들 재료인데요. 그중 가장 중요하다는 누룩. 이건 이제 밀귤과 찹쌀을 혼합해서 성형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2달 반, 한 3달 정도 된 겁니다. 누룩은 효모를 만들어내는 곰팡이를 공유에 번식시킨 건데요. 효모가 생성되면 이렇게 잘게 부서준 뒤 절구에 넣어 고운 가루 형태가 될 때까지 빻아줍니다. 이렇게 가루 형태로 만드는 이유는 효모의 활동성을 더 높이기 위함입니다. 술밥을 같이 여기다 놓고 버무리겠습니다. 술밥은 쌀로 고두밥을 지은 뒤 잘게 분쇄해 만드는데요. 이게 바로 누룩한 효모들의 먹이가 된답니다. 효모들은 술밥 안에 당을 먹고 자라며 알코올을 뱉어내는데요. 이 과정이 바로 발효랍니다.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솔잎까지 넣어주고 이제 다 넣었으면 섞어주면 되냐 시냐?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냐 시냐? 주모입니다. 주모라고요? 주모는 술집에 있는 그 주모조가 주모 아니냐 시냐? 술의 엄마. 그러니까 씨앗술인데 이게 효모를 왕성하게 미리 키워놓은 거예요.
확실한 발효를 위해 미리 만들어둔 주모를 넣고 잘 섞어주면 술이 될 준비는 이제 완료. 수백 선을 타고 흐르는 깨끗한 천연 안반수를 넣어주고 재료들과 잘 어우러지게 섞어주면 막걸리 빚기 이제 끝이 보입니다. 이제 남은 건 기다림뿐. 항아리를 들고 어딘가로 이동하는데요. 이곳은 바로 술도가의 심장 발효실. 커다란 항아리들이 반겨줍니다. 아니 여기 항아리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신영? 술독이 빠진다는 그 습독입니다. 술독 안에서 잊고 있는 귀한 술들. 그런데 발효 중인 술 표면에 수상한 기포들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 표면에 보면은 막 뽀글뽀글 거품 올라오는데 이건 뭐냐, 신영? 이 안에 있는 누룩에 있는 효모가 술밥을 맛있게 먹고 알코올과 이산탄소를 배출하는 겁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소리도 납니다, 소리. 톡톡톡톡 하는 소리가 납니다, 신영. 술 익는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 스타트. 이런 발효 과정에 항아리가 필요한 이유. 오, 숨구멍이 있다, 숨구멍. 현미경으로 항아리 표면을 살펴보면 공기 순환이 가능한 구멍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항아리 자체가 황토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숨을 쉽니다. 그래서 효모가 가장 이게 발효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공기와 만나면 더 빨리 진행되는 발효. 이렇게 5일 정도가 지나면 효모가 살아있는 생막걸리가 완성됩니다. 유레카! 네. 오. 아 그런데 여기 아이고 삼겹살 냄새가. 우리 가스레인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동그란 동그라미들이 있어요. 이게 방금 그 헤어드라이기에 네. 니크롬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오. 고온으로 올라가는 저항이 되겠습니다. 훨씬 두껍네요. 예. 오. 짜잔. 굉장히 신기한 게 지금 이 열선만 깨끗하고 주변에는 기름때가 심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열선에서 열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바람에 의해서 이 열이 프라이어 내부를 순환하게 되는데요. 그 순환 경로가 이 외곽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때가 이렇게 많이 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공기가 지속적으로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 부위에 어떤 뭐 이물질 같은 게 같이 부유를 하다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열이 워낙 뜨거우니까 네. 뭐가 묻어도 다 녹아내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온도가 한 200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이런 부위에 좀 더 기름기가 묻습니다. 표창 같은데요, 그렇죠? 많이 얘기하지 마세요. 어디 뭐 닌자 학교 다녔어요? 네. 언제 표창을 던졌어? 종이로 접어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뜨거워진 공기를 프라이어 내부로 순환시키기 위한 팬이 되겠습니다. 팬이군요. 근데 보시다시피 기존에 저희가 분해했던 팬들이랑 다르게 네. 뜨거운 온도이기 때문에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 앞에 이제 저항, 열을 내는 저항이 있어서 엄청 뜨거운 바람이 앞으로 이제 되고 여기 이제 음식물이 있어서 익혀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타고 내려가서 이 바닥 면과 부딪히면 이 바닥 면이 안에 보시면 회오리처럼 돼 있거든요. 오. 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바닥 면으로 간 바람이 회오리 면과 부딪혀서 순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도 순환하지만 이렇게 회오리처럼 치면서 음식 골고루 이렇게. 열기를 전달을 시켜줄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뜨거운 바람이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말 그대로 뜨거운 열을 내는 저항을 내는 물질이 있어서 그것을 공기로 인해서 활용한다는 게 공통적인 부분이고요. 네. 다른 부분은 헤어드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순환하지 않고 그냥 공기를 뱉어내는 거고 에어프라이어는 그 공기를 계속 활용을 해서 뜨거운 공기를 계속 써서 음식을 조리한다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 밑에 바닥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거 분해 안 하면 치워버리려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 그렇게 깊은 뜻이 있네요. 그러면 이 에어프라이어도 사실은 헤어드라이기처럼 전기를 많이 먹겠네요? 그 큰 차이점은 뭐냐면 헤어드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만든 다음에 바깥쪽으로 버리는 거예요. 뜨거운 열기를 만든 다음에 버리기 때문에 에너지를 좀 낭비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반면에 이 에어프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뜨거워진 온도를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기기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전기를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거죠. 유레카! 하지만 물리학이 정말 놀라운 것은 겨우 3체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힘의 주고받음을 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많은 대상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대상들의 변화의 양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9세기 중반부터 활동했던 물리학자인 루드비 볼츠만은 선대에 연구되고 있었던 열과 에너지라는 현상에 대해 무수히 많은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와 회전 에너지, 그리고 상호작용 때문에 전달된다는 이론인 기체 분자 운동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기체 분자 운동론은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도의 증가와 감소, 기체의 압력, 그리고 기체가 가지는 부피 등을 그동안 설명되었던 방식인 열의 이동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기체 분자 자체의 운동으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 대상을 다루는 학문은 곧 통계적 양상을 파악하는 학문이라는 의미의 통계역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로 탄생하게 되고, 이 통계역학은 훗날 브라운 운동을 설명하는 기초 이론으로서도 양자적 현상들의 앙상블을 통계적 방법으로 다루는 양자 통계역학에서도, 그리고 작은 시스템으로부터 거대한 시스템 등 미세한 개체가 조직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시스템의 양상을 분석하는 스케일의 과학에도 이용되고 있답니다. 로렌츠에 의해 주장된 나비 효과에 의해 현대 과학에서는 기상 변화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바로 이 통계역학적 방법을 이용하면 그 양상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고, 바로 그러한 이유 덕분에 일기예보가 가능한 것이죠.